안녕하세요. 파트 7 600, 700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광토의 갈래시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파트 7을 파헤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와 이메일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편지, 이메일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파트 7은 공부해봤다는 사람들한테 너 파트 7 잘하니? 라고 말하면은 그 편지, 이메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거를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편지, 이메일에서 받을 건 뭐냐면 지문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지, 이메일이 나왔을 때 편지, 이메일이니까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나오는 플로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를 잡아드리면 이제 거기 어울리는 이제 문제까지 같이 엮어서 개념화를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문풀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문 구조에서 일단은 초반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은 이 화살표 기점으로 앞을 보시면 돼요. 일단 초반에 할 수 있는 말들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구매와 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 받는 사람이 커스터머일 때 그 커스터머에게 구입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패트로네이지나 서포트, 후원이나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자라던가 지원자들한테 이렇게 신입사원들한테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축하합니다. 결국 신입사원 우리 서류 전형이라던가 인터뷰 등등에서 통과했다는 거를 암시하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똑같이 축하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winning the prize라 그러죠. 이거 우리가 수상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 타게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면 희소식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I am pleased라고 하듯이 I가 아니고 we라고 쓸 때도 있죠.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이 개인이면 I라고 하겠지만 보내는 사람이 비록 개인일지라도 회사를 대표했다면은 we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희소식 공유할 때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회사 대표로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we are pleased라고 해서 투부정사 쓰는 이런 개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초반이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중반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중반이 화살표 뒤를 보시면 되는데 구매했거나 후원을 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이어지는 말은 첫 번째는 초대고 그 다음은 혜택이에요. 그래서 구매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해요. 이 행사에 조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와달라는 얘기죠. 기쁘니까 같이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We will send you 쿠폰이나 voucher. 그래서 쿠폰이나 상품권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고마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이렇게 초대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한테 야, 축하한다. 너도 이제 우리 식구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이 됐어요. 그럼 회사에서 다짜고짜 내일부터 와서 일해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회사의 룰이라던가 어떤 포지션이라던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입사원을 우리가 초대하는데 초대 개념이 뭐냐면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 세션이라는 말과 여기 비커밍 어 멤버에서 상징하는 신입사원이라는 말이 하나의 플로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상인데 뭐니 해도 수상이라고 하면은 개념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써있다시피 프라이즈, 내역. 그렇죠? 뭘 받게 되셨어요? 또는 돈이면 얼마를 받게 되셨어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브레이션, 결국 시상식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축하드려요. 그러니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소식 공유할 때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We have decided to hold the event니까 행사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그래서 행사 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종 혜택들을 특별 할인이랑 혜택이랑 같은 개념인 거죠. 이런 걸 이렇게 offer,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로우 아시겠죠? 이게 초반 중반이고요. 조금 더 볼게요. 자, 이번에도 왼쪽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대부분이 다 좋은 내용이었잖아요. 막 축하해요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울적한 얘기들이에요. 자,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지연. 그죠?
그래서 딜레이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미안하다는 얘기요. 그다음에 오작동에 대해 사과할 때도 있는데 똑같은 미안합니다인데 뒤에 for 뒤에 오는 게 이번엔 malfunction. 딜레이랑 malfunction 뜻이 다르죠. 그래서 malfunction이 바로 오작동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사과하는데 이번에는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과하는데 이번에는 불편함에 대해 사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울적하게 시작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어짐 내용도 조금 울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반에는 자, we would like to provide compensation, 보상. 그렇죠. 왜냐하면 지연되다 보면 그 컨스퀀스로 다른 것도 지연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비용적인 면에서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오작동이 돼도 그 사람이 들인 수고에 비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작동이면은 그만큼 시간이나 뭐 에너지나 많이 나갔기 때문에 또 보상할 수 있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또 보상할 수 있고 불편하도 또 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현금이 아닐지라도 무언가를 이렇게 보상한다는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초반 중반의 플로우가 될 것이고요. 자, 좀 더 보면은 이제 후반을 넘어가는데 이게 이메일 편지가 초반이랑 중반은 그나마도 조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메일 편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후반이에요. 후반의 구조가 굉장히 뻔해요. 그래서 보시면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첫 번째 개념이 이거예요. 연락 주세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연락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보세요. if절을 일단 걸어요. 왜냐면은 그냥 연락해라 이렇게 말할 사이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연락을 하는 거니까 그 상황을 가정법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으면, 그렇죠? 참가하기로 한다면, 그 다음에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질문이 있다면, 아시겠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다 큰 개념상 연락하시오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첫 번째 거는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말 그대로 전화한다거나 각종 연락의 큰 개념일 것이고 얘야말로 정말 전화하다죠. 그래서 꼭 이거를 갖다가 이벤트니까 센트고 인포메이션이니까 컨택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섞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큰 흐름상 가정법 찍고 조건 깔고 연락 줘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합니다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보시면 여기 다 we 똑같고요.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자체가 기대합니다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마도 이벤트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야지 만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working with you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신입사원한테 하는 말. 그런 말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 해주면 신입사원이 좋아하겠죠. 그죠? 막 설렐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걸 요청했을 수 있죠. 이런 게 있으니 당신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지막에 말할 수도 있고요. 의견 물어볼 때.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문제 구조예요. 그래서 지문 구조만 알았을 때는 지문 해석이 분명히 돼요. 근데 시험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문제에서 적절한 걸 골라서 점수를 따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지 이메일과 어울리는 문제 구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편지 이메일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목적 문제예요. 목적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목적 문제가 나온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90% 이상이니까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을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문의 유형이 써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본 게 편지 이메일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letter나 이메일이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what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직접 목적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지문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요. what으로 안 할 때는 why라고 물어보죠. 그 다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문을 왜 썼냐라고 물어보던가 sent 왜 보느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다 뭐냐면 목적 문제라는 거. 그러면 이게 목적 문제인 건 알겠어요. 시험장 가서 문제를 보니까 그래 목적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걸 우리가 풀 때 어떤 요령이 있으면 좋겠냐는 거잖아요. 그 요령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목적 문제인 걸 확인하시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여기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바로 1문단 첫 문장. 말 그대로 전체에서 가장 위 있죠. 거기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무려 80%예요. 그 다음에 1문단 역접 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문단이 있는데 보통 중간쯤에요.
문장의 시작이 however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however 같은 게 나오면 그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사람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10%. 그 다음에 2문단 첫 문장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문단을 실컷 썼어요. 그런데 2문단 첫 번째 보니까 말이 거기 however인 거예요. 그러면은 1문단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을 때가 있고 이런 경우는 보통 첫 번째 문단이 보통 짧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쓸데없는 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인 경우는 정말 거의 없지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행사 같은 거 개최하거나 어떤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말을 워낙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마지막에 목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문제인데 목적이랑 주제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목적이라는 거는 지문 자체를 왜 썼냐고 물어보는 거고 주제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에서 핵심 내용, 중심 생각이 뭔지 물어보는 거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단순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있다면 제목이 정답. 무슨 얘기냐면 주제 문제를 물어볼 때 특히 기사문 같은 경우 편지 이메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제목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패러프레이징한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없다면 목적 문제와 동일. 결국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큰 개념상은 그냥 이거를 보시고서 두 개를 커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요. 이번에 세부사항 문제인데 세부사항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꼭 편지 이메일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여기저기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음 중 설명된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언급된 것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를 우리가 세부사항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육하원칙 문제. 육하원칙이 뭔지 아시죠? 써있다시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what is true, stated, mentioned와 같이 해서 우리가 여기 추론 문제처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실 거짓. 그러니까 낫을 붙여가지고 이번엔 거짓말을 찾게 할 때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웬만하면은 키워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문제 내의 고유명사. 그래서 문제 내에 여기 전치사 뒤에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걔를 딱 야무지게 동그라미 치신 상태에서 지문에 올라가서 걔를 동그라미 쳐서 연결해서 보는 게 기본 센스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 내의 고유명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애매할 때도 있어요. 애매하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있긴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럴 때는 보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택지에 있는 고유명사나 숫자를 보시면 돼요. 결국 뭐냐? 문제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하시고 근데 문제에 없거나 너무 크면 개념이 그때 문제 버려버리시고 보기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고유명사를 잡아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편지 이메일의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가면 잡히시죠? 물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빈출 어휘까지 정리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만 나온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다만 여기 있는 걸 모르면 편지 이메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엑기스 오브 엑기스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왼쪽 열 보시면은요.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 for 이런 거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 이메일에서 아까 왜 신입사원 축하하는 것처럼 그 전 상황은 누군가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지원을 권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다. 그 지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후보자 지원자고 후보자 지원자가 지원할 때는 레코멘데이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커버레터, 자기소개서를 같이 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고용이나 채용되면 인플로이먼트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일을 잘하면은 승진될 수도 있고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우리가 HR, 인사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직원이 되기 전에 인턴십을 겪기도 하고 인턴십을 하다가 공석이 생기면은 취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걸 우리가 셀러리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고급지게 페이롤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급여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를 보시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requirement라고도 말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prerequisite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취업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는 행위는 리크루트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셨을 때 아까도 커버 레터를 지원자가 갖다 낼 때 같이 내는 것 중에 레퍼런스 레터, 추천서도 같이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력서도 보통 같이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 일하다가 힘들면은 우리가 사직 사임할 수도 있고 퇴직 은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보시면은 너무나도 편지 이메일스러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파트 7은 당연한 거고요. 나아가서 파트 6, 파트 5까지 다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꼭 시간 내서 외우시길 바래요. 그 외울 때는 날 잡아서 외우시지 마시고 한쪽에 적어둔 상태에서 이거를 A4용지 빈 종이에다가 자꾸 써보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메일 편지에 대한 이론 강의고요. 이제 오늘 배운 거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가면은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